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내 최다 선임 5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조금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지 13일 만인데요. 추석 연휴 이후 상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을 통과시키면 이제 앞으로 정진석 비대위가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정치대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인물이 유력시 검토된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결국에는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 위원장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네. 이 결과 좀 예상은 하셨는지요? 사실은 이제 어제 정진석 위원장 내정자도 네. 독배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중진급이나 당내 또는 원내외를 다 무릅쓰고 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한 분들이 이 자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는데 또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원장처럼 법원에서 직무정지를 판결을 내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배라는 이 지금의 딜레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여간에서는 이 잔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 의사타진을 해봤지만 다 고사를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직전에 유력하게 거론됐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아직 그렇게 큰 뿌리가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민주당에 오래 계셨고 바른미래당에서 대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내 상황이라든지 또 당내 사정에 박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긴박한 상황에 비대위원장을 맡기가 아마 본인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협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고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정진석 부의장이 이제 다선이고 최다선이고 제가 아는 정진석 부의장은 또 원만한 성격에 두루두루 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고 좀 합리적인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대표 같은 윤핵관과는 조금 결이 다른 윤핵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당내에서도 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결이 다른 윤핵관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지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직접 대통령하고 1대1로 다이렉트 소통해서 뭐 직접 이야기하고 이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정치 현안이나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대표가 대통령하고 직거래를 하면 나머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안 좋은 의미의 윤핵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들이 일단 일선에서 후퇴한다고 한다면 이제 정진석 부의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핵관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친윤계의 맏형 정도의 이미지가 당내에 굉장히 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과는 좀 다른 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새롭게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 정진석 비대위원장 독배를 든 상황이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뿌리가 있던 인물이 잡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그 평가에 대해서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박주선 위원장이 맡기에는 실제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윤핵관의 도움을 받아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자기 한계와 더불어서 여전히 그분은 호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당의 대표로 나서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본인이 또 정치를 함께했던 호남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작용을 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저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주의 지역구를 둔 5선 의원이신데 뭐 정치적으로 친이계의 핵심 역할을 했었었고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는 윤핵관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원조 친윤 하면 정진석 부의장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보다는 한 급수 높은 정치적 무게가 국회에서 볼 때 이런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하고 지난번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우크라이나 나갔을 네. 때 그때 여러 가지 또 그 서로 설전도 있었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윤핵관이 맞느냐, 좀 더 정치적
무게가 있는 윤핵관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해서 비대위원장 바꾸나 마나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당내 측면이라면, 또 한 측면은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장 고리 시에 의장을 대행해서 해야 되는데 의장은 탈당을 해서 현재 무소속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장 임무를 대행할 때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당의 대표가 되어서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국회법상으로도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직까지도 얘기하는 것이냐 해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볼 때 국회 부의장직을 유지하면서 여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것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정지석 부의장의 숙제예요. 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좀 길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 처음 1년은 국민의힘 쪽에서 네. 아무런 당직을 상임위를 안 맡았잖아요. 그래서 국회 부의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이 3년인데 1년 반씩 국민의힘 쪽에서 나눠서 합시다라고 내부 정치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정진석 부의장 임기가 불과 한 3-4달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우려면 6개월 후에 어차피 사퇴하고 후임 국회 부의장을 국민의힘 추천으로 또 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국회의장직을 사표를 내면 이러저러한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부의장직을 이제 겸직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나오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를 뭐 깔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석 달 먼저 사퇴하고 이제 비대위원장직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마 판단을 해서 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이 금지돼 있긴 하지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론됐던 박주선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도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국회 부의장직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 저희 당의 정의화 당시 국회 부의장도 비대위원을 잠깐 비대위원장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뭐 말씀하신 의장 거리 시에 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당 대표 역할을 하면 되겠느냐는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의장님이 주로 하시고 부의장님이 대시할 때는 사실상 큰 논란이 없는 사회를 볼 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전례가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꼭 그렇게 문제 삼아서 할 건 아니다. 그러나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은 정진석 부의장도 고민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정진석 부의장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1-2주 뒤에 또 법원 파결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그러면 내가 6개월 정도 비대위원장 할 거 생각하고 여기에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더 상황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전국위에서 이 새 비대위원장 안건 의결 즉시에 다시 또 가처분 신청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했거든요. 네. 뭐 앞서서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의 관계가 참 깊었지 않았습니까? 갈등의 네. 고리. 이 부분에 대한 변수 우리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네. 것이 뭐 바로 엊그제 일이고, 또 둘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권성동 의원, 특히 장제원 의원과의 그런 그야말로 좀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감정보다는 정진석 부의장과는 좀 그런 관계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도 윤핵관 범죄는 안 넣고 윤핵관 호소인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알아서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 대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선을 넘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그래요? 있고요. 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또 한다고 이야기를 예고를 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라도 가처분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이고, 그럼 지금 14일로 예정된 법원의 심리가 있는데 그 14일 법원의 심리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건 심리하지 않고 네. 그 앞에 지금 했던 기존 비대위원 효력정지하고 전국위 의결 직무정지 이분에 대한 건데, 이건 이미 사태가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14일 건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또 법원에 새로운 심리 기일이 잡히면 그때 가서 아마 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운명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가처분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회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처분 신청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때 가서는 부회장 사퇴할까요? 글쎄요, 이 어이없는 일이죠. 정치권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태들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정도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위기의 국민의힘을 잘 수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국회에 있어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함께 풀어낸다면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개인적인 문제도 장제원 의원과의 싸움은 비슷한 급이 맞는 싸움 같은데, 정진석 부의장과의 싸움은 이준석 대표가 어른한테 대드는 것 같은 좀 이런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품으로 이준석 대표도 품고, 그리고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도 그것을 여당의 숙명으로 받아 안고 잘 조율하는 이러한 비대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부의장을 그래도 호소인으로 넣어줬고 그렇게까지 갈등의 골이 깊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해주셨던 만큼 좀 두 사람이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통한 사법적인 결론 말고 화해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저는 없다고 아, 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자체를 이준석 대표는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요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윤핵관 중에 한 네.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윤핵관을 버금가는 분이 사실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진석 그 부의장이 반드시 이준석 대표는 파내야 된다. 이런 뭐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은 개인적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내 이 혼란상, 그다음 당내 내용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게 정말 송구하죠. 네. 그리고 임기 초반에 집권 여당이 새 정부의 그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계속 점수를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어찌됐든 이 당내 끊임없는 분란을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지금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새로 두 번째 출범을 했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관건은 그거죠. 이제 추후에 잡힐 법원의 또 가처분 판결의 내용이 과연 지나치게 인용이 되면 이건 사실은 저희 국민으로서는 정말 이제 회언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게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절차적 어떤 하자를 고쳤다고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한다면 비대위는 이제 일단 출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첫 번째 변수고요. 이건 뭐 가타부타 쉽게 측정하기는 어렵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출범한 다음에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했다는 것 자체는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일단 축출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의 정치적인 어떤 타협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라면 이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지만 비대위가 정식 출범을 하게 돼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됨으로써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두 분 사이에 만나서 적절하게 당에 대한 사랑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어찌됐든 추석 연휴 전까지 이 비대위 출범 마무리 짓고 네. 나가는 데 있어서의 변수는 사법적인 판단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진석 부의장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화해의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할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제 법원 판결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부의장과 만나서 합의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제로섬 게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법원 판결 이후에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돼서 정진석 비대위가 법적으로 순항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네. 이 판을 정리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정진석 그 신임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큰 정치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낮으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파상적인 공격을 퍼부을 겁니다. 그를 통한 자기 정치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내용 때문에 그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현재 대통령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그러니까 무능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네, 결국에는 사법적인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또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이제는 당론으로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배경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그 전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을 때는 정치적 공격을 좀 큰 목소리로 내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당 내에서도 너무 급하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좀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문제는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를 오늘 중으로는 결정을 할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그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환 일정을 서로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면 조사를 언제까지 안 내주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좌우당 간에 소환을 하든지 소환에 응하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내든지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그 공소시효 만료일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너무 가벼운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법 공소시효에 걸린 그 7만 8천 원 기부권, 이거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된 것이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용 카드나 개인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김혜영 씨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이런 걸 가지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쉽게 사실 일반 국회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까지도 이런 걸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가지고 현재 거의 기소를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법조인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현 정부에 대해서, 현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을 우려 또한 있습니다. 특검법을 진행할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자는 패자를 죽이려고 하고 승자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더 이상 우리가 묵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힘으로 특검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흠에 대해서 우리도 그럼 조사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시작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패자에 대한 포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극단적인 모양으로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면 정권 말기고 대통령 선거를 그 목전에 둔 여야의 싸움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검법이 불가피하게 민주당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배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복강 의원님께서도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 출석 통보,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전당적으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화풀이용, 물타기용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우리 복경 대변인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해결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건 사법 네.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기소 여부하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기소 여부는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야 패자니까 좀 적당히 해라라고 말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그 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화풀이용 물타기로 김건희 특검을 하는 거라면 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다만 그러한 빌미를 줬던 그런 의혹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들이 뭐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검찰이 그런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에게 또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좀 작업이 필요한데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좀 새로운 뭐 사실이 뭐 보도되기도 하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도 사실은 좀 모르겠는 게 지금 상황에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아니면 수사가 다 종결된 그래서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새롭게 등장하면 지금 수사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다 끝난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에서 언론상의 의혹을 제기하면 이걸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키워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만큼이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상황과 결과와 지금 과정이 어떤 상황인지를 깔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말씀에 저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물타기다. 상대방은 물타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판으로 보면 상대방이 장군 부른 겁니다. 멍군 부르고 또 장군 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이 볼 때는 야 정치 노름하고 있네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야당을 탄압하는 야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승자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처리하고 서면 조사를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패자에 대해서는 망신주기 수사를 합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경찰도 소환하고 검찰도 소환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소환 한 번을 통해서 확인했고 새로운 것을 확인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소환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두 번이나 해요. 망신 주는 거예요. 결국은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추석밥상의 어떤 그 화두를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가서 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그 부하였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적극적으로 옛 상사를 모시기 위한 이런 정책 행동들을 하는 것 아니냐 싶고요. 혐의를 보면 아까 도이치모터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범죄 열람표에 김혜경 여사와 그 장모와 관련된 그 통정매매 뭐 여러 가지 부정매매의 사안이 한 50여 차례가 언급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합격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스스로가 잘못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대요.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후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도 이것 아예 그냥 언급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특검하자 그러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승자는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 결국은 특검밖에 없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여기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의혹이 나오고 있는 나토 순방할 때 그 지휘 사적 지인을 동행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자.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였던 회사 관계자들이 관저공사에 특혜를 받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적 의혹이 크니까 특검으로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정국으로 운영된다면 사실 조금 참아야 되죠. 의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그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당도 검찰도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떤 의혹 갖고 소환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사실적 증거가 있을 때 그때 이런 사실 때문에 불가피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소환을 하는 게 맞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의혹과 소문만으로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하는데 승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이 지금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까지 진행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복gang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기 초반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 발의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인가? 무슨 뭐 합격력 위조 같은 것도 물론 돋보이려고 과하게 썼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지 그걸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임기 초반부터 여야 간에 정말 끝없는 쟁투를 벌이겠다는 건 국민들한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전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검찰이란 사법 시스템이 수사를 해서 공정하게 그 결과를 내는 것은 뭐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해사지 공표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첫 번째예요. 제가 표현한다면 오픈 게임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는 더 센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더 센 본 게임을 앞두고 오픈 게임 그것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표현하셨지만 말꼬투리 하나 잡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금 검찰은 기소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오픈 게임 갖고도 민주당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본 게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케이, 이재명 대표까지는 그래, 우리 민주당의 대표니까 지키자라는 게 일정 정도 지지자들한테 먹히겠지만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까지 민주당에 나서서 비상상시 대응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김혜경 여사라고 하는 경기도지사의 부인이라는 사적인 분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소고기 받고 초밥 받고 이런 걸 우리가 민주당이 범 대응 체제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소고기 초밥은 지긋지긋한데요. 하도 많이 들어서.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본인이 쓴 180여만 원에 대해서는 배모 씨에게 이미 다 전달을 했다라고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배모 씨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럼 옳은 것이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드린 것이고 부하 관리를 잘못한 부분, 주변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도 사과를 드렸던 거예요. 본 게임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본 게임도 이미 여러 차례 털었던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성남 FC 관련해서도 이미 수차례 했던 것이고 반복되는 거거든요. 뭐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도 썰로 가지 말고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당시 시장이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아산시장 8년 했는데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개발 사업들이나 이것을 시장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몰아가면요.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단체장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범죄 사실이 확인됐을 때 그때 가서 소환하고 망신 주기도 하고 하셔라. 그런데 지금 소문 아니고 주장 아니겠습니까? 시장이었으니까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소환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보복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사전에 전제가 하나 빠졌는데 저는 승자의 포용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그 갈등들 이거 치유합시다. 그리고 법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 부분 다 취하합시다. 국민 통합의 길을 갑시다. 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면요. 검찰, 경찰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한 수사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수사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갈등 일으키지 맙시다. 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대통령과 여당에서 주면 지금처럼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것,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확인될 수 있는 것 단 하나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 하나로 승부낸다.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 상대방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를 통해서 실적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일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제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 소환을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에 권위주의 시대에 정치적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의원님 잘 아시지만 박정희 시대 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그 제명 처리해서 야당 총재를 제명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돼서 군사 독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우자로 몰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흑역사입니다. 과거의 야당 대표에 대한 그 정치 권력의 탄압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적인 수사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이 증거를 찾고 수사를 해보고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진술을 들어서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가지고 판단해서 소환하고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YS 제명이나 DJ 사형 선고처럼 정치 탄압이나 야당 대표 탄압이라고 보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자니까 정치적 포용을 하자는 말씀은 충분히 협치의 가능성으로 좋은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에 양당 간에 굉장히 거친 언사들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대변인 해보셔서 알지만 명예훼손 같은 게 많이 있고 이런 것들 허위적시한 명예훼손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정치적 주장에 대한 것들은 다 나중에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대장동 게이트는 내가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었고 오히려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라는 주장들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 왜? 정치적 주장이니까.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때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그걸 빠져나가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는 거예요.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라든지 김무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내가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몰렸던 가장 큰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짓말로 판단이 된다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게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그냥 다 몰아가지고 수사를 해서 뭐가 있으면 일단 다 기소를 해. 이게 아니고 이미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 부르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전제가 뭐냐면 승자에 대한 수사도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쪽은 다 잘못한 게 없고 패자 쪽은 다 잘못했고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게 강제적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럴 때 승자와 패자가 공정하게 그 사법적 잣대로부터 함께 그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평가받을 수 있고 뭐 혹은 그 결과로부터 구속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방탄물탁이다라고 공격하지 마시고 공정한 수사를 현재 검찰에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도 좀 동의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저는 뭐 강행을 하면 뭐 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통과시키면 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사법 리스크보다는 훨씬 더 경중의 차원에서 보면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똑같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털 건 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국민들이 추석 민심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지 않다, 수사가. 왜 나만 잡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을 한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것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입법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지만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온당한 처사는 아니죠.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급의 정치 지도자라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 안 하냐는 불만이 있어도 나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과 혐의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저는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왜 안 데려가요? 저 사람이 데려가야 나도 수사받겠습니다. 라는 건 굉장히 옹졸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은 너무 그냥 일반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볼 거라고 현재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당했을 경우에 뭐 그런 이제 억울한 심정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대상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정치 세력이 명운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고 이 정치 세력의 명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그 탄압받는 정치적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 공정한 수사 그것이 전제 조건이다. 공정한 수사가 된다면 특검법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된다면 소환을 할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수사에 적극 응할 거냐고. 공정한 수사가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겨눠진 여러 가지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은 기소 중지 상태가 됩니다라고 밝힌다든지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수사에 적극 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혐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혐의가 그럼요, 있으면 그럼요. 당연히 사법적인 뭐 판단을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공정한 수사가 안 됐다는 자의적 판단을 전제로 나에게 씌워져 있는 혐의를 절대 난 수사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수사를 회피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의적 거죠. 판단이 아니고 국민적 판단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60%가 찬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검찰이 그만큼 공정한 수사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이 그만큼 국민적으로부터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검법을 그러니까 진행을 하세요. 제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들도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되면 그걸로 이참에 좀 털고 나가는 게 저희들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네, 참 치열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를 향해 이 정치적인 셈법이 작용을 했다 계속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잠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개입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견을 보이셨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마지막까지 확 통과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전망하시는지. 김건희 특검법을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제 밀어붙이면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남아 있죠. 지금 법사위원장을 이제 우리 당의 김도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문제 있고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걸 진행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그 정치 선거법하고 그 공수처법 만들 때 패스트트랙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 통과가 돼도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긴 한데 저는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일지는 뭐 민주당의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진행을 하는 걸 뭐 우리가 막을 힘이 있겠습니까? 하면 하는 것이지만 저는 대통령도 특검법을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강행을 시킨다 하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저는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공정과 상식 입장이 있어서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뭐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든 의혹은 털고 나가는 게 임기 초반에 편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충분히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자신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 쏟아져 있는 그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수사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정말 우리 복귀양 대변인 제가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여쭙고 싶은데 정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결국은 이걸 민주당의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 프레임을 짜버린 건 민주당의 선택이었어요. 왜 그러면 그 말 많고 탈 많고 논란이 많은 이재명 의원을 민주당 대표로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여서 만듭니까? 그 모든 것은 민주당의 책임질 저는 오롯이 책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결과에서도 0.73%로 밖에 차이가 안 나게 졌고 그리고 이번 대표 선거에서도 77.77%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했어요.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여전히 우리 국민들, 당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정치적 존재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실체를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싶고
그분에게 현재 씌워진 여러 가지 사법적인 어떤 그 굴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털지 않으면 차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털어가야 되고 그것 또한 본인이 헤쳐나가야 될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를 민주당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못 피하죠. 누가 피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못 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은 임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자꾸 포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부당한 것, 부정한 것, 범죄 이런 것까지 다 덮고 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정치적 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포용해서 가야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그 현 정부의 여러 난맥상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거 봐요. 보수 악성 유튜버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구속도 됐어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요. 그것도 여사의 어떤 몫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포용하지 말자는 것이고 극단적인 입장에서 공격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방향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옛날에 홍준표 당시 그 경선 후보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국민들을 좀 봐라라는 말씀을 지금이라도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법 시스템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뭐 개입하고 관리하 이거 아니고요. 그 유튜버는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안정권 씨는 구속돼서 그 협치해주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다시 대권을 노리려면 지금 자기 본인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털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털고 나가야 되면 방탄하거나 뭐 민주당이 다 전체 당 전체가 모여서 농성을 하거나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혐의 없음을 당당하게 결백을 인증하고 수사 협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복귀양 대변인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흠 많고 탈 많고 논란이 많은 이재명 대표를 굳이 정말 단 하나의 결점도 없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네. 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고 특검법의 진행 여부 그리고 설령 이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심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복귀영 전 대변인, 김근식 전 정세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